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가 부드럽게 감싸안은 양지바른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넉넉하기로 소문난 윤진사 댁이라는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뒷산이 붉은 단풍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 집의 굴뚝에서는 끼니 때마다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데워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진사 댁의 넉넉한 인심을 칭송했지만 정작 이 집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은 따로 있었으니 그는 바로 마을 어귀에서도 훤히 보일 만큼 덩치가 크고 우직한 머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남들보다 셈이 느리고 말주변이 없어 사람들에게 종종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맑고 깊은 우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른 새벽 수탉이 캐를 치며 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는 부지런한 일꾼이었습니다. 남들이라면 꾀를 부릴 법한 힘든 일도 돌쇠는 요령을 피우는 법 없이 묵묵히 해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처럼 듬직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믿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땀이 비오듯 쏟아져도 윗저고리 자락으로 쓱 닦아내며 허허실실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돌쇠야, 바보 돌쇠야 하고 짓궂게 놀려대도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주머니 속에 아껴두었던 감자나 옥수수를 꺼내어 아이들 손에 쥐어주며 같이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윤씨 부인은 그런 돌쇠의 진면목을 누구보다 잘 알아보는 지혜롭고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비록 양반가에서 나고 자라 귀하게 대접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아랫사람을 대할 때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함부로 하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돌쇠가 마당 한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을 때면 대청마루 문을 살며시 열고 나와 돌쇠야, 잠시 쉬었다 하려무나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러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에서 갓 떠온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나 누룽지를 긁어 만든 고소한 간식거리를 내어주며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땀식을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쇠에게 마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보다 더 귀하고 고마운 존재였기에 마님의 말 한마디라면 불길 속에라도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스치고 지나가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던 무렵 윤진사 댁에는 겨우살이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장을 위해 배추를 절이고 긴 겨울을 날 때감을 창고 가득 채워 넣느라 집안 식구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돌쇠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을 도맡아 날랐습니다. 지게 가득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면서도 돌쇠는 마님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겨울을 나실 생각을 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의 콧노래는 투박했지만 그 소리에는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순박한 정이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윤진사 댁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낯선 사내 하나가 보찜을 메고 성큼성큼 들어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서방이라고 소개했는데 겉보기에는 호리호리하고 날쌘 체구에 눈매가 아주 매섭고 눈동자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한눈에 보아도 꽤나 약삭빠른 인상이었습니다. 윤진사 댁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윤씨 부인이 새로 들인 일꾼이었는데 배서방은 들어오자마자 특유의 입담으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아랫마을 큰 부잣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며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다고 큰 소리를 탕탕 쳤습니다. 돌쇠는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자신의 큰 손을 내밀어 배서방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배서방은 돌쇠의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입가에 묘한 웃음을 흘리며 슬그머니 손을 맞잡았습니다. 돌쇠는 그저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싱글벙글 웃기만 했지만 배서방의 머릿속에는 이미 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돌쇠의 순진무구한 눈빛을 보며 이 집에는 만만해 보이는 놈이 하나 있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배서방은 짐을 풀기도 전에 사랑채와 안채를 기웃거리며 집안의 살림 규모를 곁눈질로 살폈고 곳간에 쌓인 곡식 가마니를 보며 군침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배서방의 그런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며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지만 당장 일손이 급했기에 일단 두고 보기로 하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튿날부터 돌쇠와 배서방은 짝을 이루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일하는 모습은 마치 소와 여우가 함께 있는 것처럼 딴판이었습니다. 돌쇠는 시키지 않아도 무진이를 찾아 나서며 묵묵히 몸을 움직였지만 배서방은 요리조리 눈치를 살피며 힘쓰는 일은 교묘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돌을 옮겨야 할 때면 배서방은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다며 엄살을 피우거나 연장을 챙겨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돌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우님, 몸은 괜찮은가? 내가 다 할 테니 저 그늘에 가서 좀 쉬게나 하고는 혼자서 두 사람 몫의 일을 거뜬히 해치우곤 했습니다. 배서방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땀 흘리는 돌쇠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서방의 꾀는 점점 더 대담해져서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돌쇠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님이 시킨 심부름을 돌쇠에게 떠넘기면서 형님, 내가 이 일을 더 잘하니까 내가 계획을 세울 테니 형님이 몸을 좀 쓰시우라며 가머니설로 돌쇠를 구슬렸습니다. 셈이 약한 돌쇠는 배서방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 고개를 끄덕이며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결국 공은 배서방이 차지하고 힘든 노동은 오롯이 돌쇠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배서방은 마님 앞에서는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땀을 닦는 시냅을 하며 너스레를 떨었고 돌쇠는 뒤에서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의 눈은 속일 수 없었는지 부인은 때때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곤 했습니다.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나이 지긋한 하만댁은 이런 상황이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만댁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일꾼으로 사람 보는 눈이 매서워 배서방이 들어온 첫날부터 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어휴, 저 곰 같은 돌쇠가 여우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저러다 큰 코 다칠 텐데 걱정이네, 걱정이야. 하만댁은 가끔 돌쇠에게 밥을 고봉으로 퍼주며 돌쇠야, 눈을 좀 크게 뜨고 다녀라.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알기 어려운 법이다라고 넌지시 일러주었지만 돌쇠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밥이 많아 좋다며 헤헤거리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씨 부인이 돌쇠와 배서방을 불러 사랑채 뒤뜰에 낡은 담장을 보수하라고 일렀습니다. 돌쇠는 흙을 개고 무거운 돌을 나르느라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배서방은 흙 반죽의 농도를 맞춘답시고 막대기로 흙장난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윤씨 부인이 새참을 내어왔는데 배서방은 잽싸게 달려나가 부인에게 넙죽 절을 하며 마님, 돌쇠 형님이 힘이 좋아 돌은 잘 나르는데 꼼꼼하지 못해 제가 마무리를 하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라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 배서방이 고생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일 뿐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떡이 담긴 그릇을 돌쇠 쪽으로 더 밀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하늘이 낮아지면서 마을에는 첫눈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사댁 마당에도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아침이면 발자국 소리가 뽀드득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겨울 채비를 서두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쇠죽을 끓이고 외양간을 손질하느라 분주했지만 배서방은 이불 속에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게으름을 피우다가 마님이 거동할 인기척이 들리면 그제야 부시시한 얼굴로 나와 비로 마당을 쓰는 신옷을 했습니다. 배서방은 돌쇠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서도 반찬이 짠해 싱겁네하며 타박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돌쇠는 아우님 입맛에 안 맞아서 어쩌나 내일은 하만댁에게 부탁해 더 맛난 걸 해달라 하겠네 라며 허어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배서방이 주막에 들러 술을 한 잔 걸치고는 윤진사댁 돌쇠는 덩치만 컸지 속은 텅 빈 강정이라 내가 없으면 집안일이 하나도 안 돌아간다라며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배서방의 말이 워낙 청산유수라 조금씩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정말 돌쇠가 예전 같지 않은가 하는 수군거림이 우물가 아낙네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다시 윤진사댁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수군대는 것을 보고는 그저 자신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졌나 싶어 옷깃만 여밀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집단을 정리하던 돌쇠는 배서방이 누군가와 소곤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배서방은 낯선 장사치와 담너머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돌쇠가 인기척을 내자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말을 멈추었습니다. 돌쇠가 아우님 거기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고 묻자 배서방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예전 마을에서 알던 사람이 지나가기에 안부나 물었소. 형님은 신경 쓸 것 없으니 어서 가서 주무시라며 돌쇠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배서방을 믿었기에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돌쇠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정막은 더욱 짙어졌고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돌쇠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님의 인자한 얼굴과 배서방의 묘한 미소를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가 나빠서 세상 일을 잘 모르는 것이 탈이라 생각하며 내일은 더 열심히 일해서 마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밖에서는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웅웅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돌쇠의 코 고는 소리는 그 바람 소리보다 더 크고 규칙적으로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진사댁 기와지붕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은 돌쇠가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장작 더미 위에도 배서방이 몰래 숨겨둔 보찜 위에도 공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게 잠든 밤. 오직 깨어있는 것은 윤씨 부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 빛뿐이었습니다. 부인은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가끔 창밖의 그림자를 살피곤 했는데 그녀의 깊은 눈은 다가올 소란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차분하면서도 근심 어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 속에서 바보 머슴 돌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번째 고비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한 차례 거세게 쏟아지고 난 뒤 윤진사댁 기와 지붕 위에는 하얀 목화솜 같은 눈이 두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처마 끝에는 수정같이 맑고 날카로운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겨울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아랫목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법이라 윤진사 댁 사랑방과 안방 아궁이에는 하루 종일 장작 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이른 새벽부터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고 나르느라 쉴 틈이 없었지만 배서방은 추위를 핑계 삼아 아궁이 앞을 떠나지 않으며
불쏘시개나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배서방은 따뜻한 불기운을 쬐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돌쇠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씨 부인이 다가오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봐오라고 일렀습니다. 부인은 돌쇠를 불러 돌쇠야 장터 건어물전에 가서 제상에 올릴 굵고 좋은 북어 5마리와 곶감 1접을 사오너라 하고 돈주머니를 챙겨주었습니다. 돌쇠가 예, 마님,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배서방이 슬그머니 다가와 돌쇠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배서방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형님, 마님이 방금 다시 말씀하셨는데 깜빡하신 모양이요. 북어는 이미 곳간에 넉넉하니 사지 말고 대신 싱싱한 생태를 사오라고 하셨소라고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배서방이 워낙 진지하게 말하는 통에 아,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하며 배서방의 말을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심리기를 걸어 장터에 도착해서는 건어물전은 쳐다보지도 않고 생선전만 찾아다녔습니다. 겨울이라 생태가 귀하여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돌쇠는 마님의 명이라 철석같이 믿고 온 장터를 이 잡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에야 겨우 비싼 값을 치르고 생태 몇 마리를 구해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쇠가 당당하게 생태를 내밀자 윤씨 부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돌쇠야, 북어와 곶감을 사오라 일렀거늘 어찌하여 생태를 사왔느냐? 제사상에는 마른 생선을 쓰는 법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돌쇠는 당황하여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입을 우물쭈물하며 배서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배서방이 잽싸게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형님께 마님의 말씀을 그리도 또박또박 일러주었건만 형님이 요새 귀가 어두워지셨는지 자꾸 딴소리를 하십니다. 가는 길에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기어이 고집을 부리시더니 결국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구려. 배서방은 안타깝다는 듯 가슴을 치며 돌쇠를 타박했고 돌쇠는 억울함에 가슴이 꽉 막혀왔지만 말 주변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자신의 멍청함을 탓하며 자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배서방의 모함은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쇠가 쇠죽을 쓰려고 준비해둔 콩과 짚을 몰래 빼돌려 다른 곳에 숨겨두고는 소가 배가 고파 울부짖을 때까지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곤 했습니다. 소 울음소리에 놀라 달려나온 윤진사가 어찌하여 소밥을 제때 주지 않았느냐 하고 호통을 치면 배서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형님께 소요물을 부탁드렸는데 형님이 깜빡 잠이 드신 모양입니다. 나이가 드시니 초저녁잠이 많아지셔서 큰일입니다라며 능청스럽게 둘러대었습니다. 돌쇠는 분명 여물을 준비해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진 것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며 머리만 쥐어뜯었습니다. 마을 빨래터와 우물가에서도 돌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배서방이 저녁마다 주막에 들러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 형님이 예전에는 천하장사였는데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해서 그릇 깨는 게 일상이오라며 혀를 찼기 때문입니다.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그 듬직하던 돌쇠가 벌써 노망이 들었나? 어쩐지 지난번에도 길을 가다 혼자 중얼거리는 걸 봤다니까. 채책, 윤진사댁 살림도 이제 배서방이 다 도맡아 한다더구만. 주인 잘 만난 덕에 쫓겨나지 않고 밥이나 얻어먹는 게 다행이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졌고
돌쇠가 지나갈 때면 쑥덕거리며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피부로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이웃집 어르신들도 그를 보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더욱 열심히 일해서 만회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밤잠을 줄여가며 마당을 쓸고 닦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언 개울가에 나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를 쓰면 쓸수록 배서방은 그 틈을 파고들어 일을 꼬이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돌쇠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거나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부엌에서 내일 아침거리를 준비하던 하만댁이 부뚜막에 쭈그리고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하만댁은 타다 남은 불씨를 뒤적이며 뚝배기에 구수한 숭늉을 한 그릇 퍼서 돌쇠 앞에 툭 놓았습니다. 이 미련한 곰탱아,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실실 웃기만 하니 내가 다 속이 터진다. 뜨끈한 숭늉이나 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 돌쇠는 뜨거운 숭늉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짐에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탈입니다. 배서방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하만댁은 기가 차다는 듯 부직갱이로 아궁이 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야, 이 답답한 놈아. 너는 눈을 뜨고도 코 베어갈 놈을 몰라보고 형님 아우 하며 지내냐? 배서방 그놈 뱃속에 구렁이가 10마리는 들어앉았다. 네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놈이 덫을 놓는 거란 말이다. 하만댁이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높였지만 천성이 착하고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돌쇠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에이, 아짐에도 참 배서방이 얼마나 똑똑하고 싹싹한데요. 제가 못나서 그런 걸 남 탓을 하면 벌 받습니다. 돌쇠의 그 순진무구한 대답에 하만댁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가슴만 치며 돌아앉았습니다. 솥단지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의 냄새만이 그들의 답답한 속을 달래주는 듯 부엌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윤진사 댁의 겨울나기에 가장 중요한 땔감 창고에서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눈보라가 몰아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궁이에 장작을 꺼내러 갔던 돌쇠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안쪽 깊숙이 쌓아두었던 참나무 장작들이 몽땅 물에 젖어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잘 말려서 쌓아둔 장작이었는데 지붕 한 구석이 뚫려 눈눅은 물이 새어들어온 탓이었습니다. 돌쇠는 며칠 전 배서방이 창고 지붕을 손보겠다고 올라갔던 것을 기억했지만 설마 배서방이 일부러 구멍을 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불을 지필 마른 나무가 없으니 이 추운 날씨에 방바닥은 냉골이 될 판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윤진사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이놈 돌쇠야. 탁감 관리는 네가 맡은 가장 중요한 일이거늘 어찌하여 장작이 썩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올겨울을 얼어 죽으라는 말이냐. 윤진사의 호통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돌쇠는 젖은 장작 더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 잘 덮어두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배서방이 나서며 짐짓 돌쇠를 감싸는 척 말을 보탰습니다. 나으리 고정하십시오. 형님이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지붕 기와가 깨진 것을 미처 못 보신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생나무라도 구해오겠습니다. 윤진사는 배서방의 기민한 태도에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며 돌쇠 너는 당장 헛간에 가서 근신하고 있거라. 내 너를 믿고 집안일을 맡겼건만 실망이 크구나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헛간으로 물러났습니다. 배서방은 뒤돌아서는 돌쇠의 등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윤진사에게 깍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형님 몫까지 2배로 일할 테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이 집안 살림은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윤진사는 든든하다는 듯 배서방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함한댁은 치마폭을 꽉 쥐며 분을 사겼습니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돌쇠는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서러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지켜온 이 집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주인의 신망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며 내 손이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건가? 정말 내가 늙고 병들어가는 건가? 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밖에서는 배서방이 짐짓 큰 소리로 일하는 척을 하며 하인들을 부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돌쇠의 가슴을 더욱 비수처럼 찔러왔습니다. 돌쇠는 억울함보다도 자신이 모시는 마님과 나으리께 누를 끼쳤다는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안채 대청마루에서 이 모든 소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윤씨 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배서방이 들어온 이후 집안에 끊이지 않는 잡음과 돌쇠의 잦은 실수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놓던 바늘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탁한 물이 들어와 맑은 물을 흐려놓는구나. 하지만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는 법. 옥석을 가려낼 때가 되었도다. 부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함한댁을 조용히 불러들여 무언가를 지시했고 함한댁은 부인의 말을 듣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온 세상은 다시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헛간에 갇힌 돌쇠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선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젖은 장작을 말리려 안간힘을 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사랑채 건너방의 배서방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다리를 꼬고 누워 이제 곧 이 집의 곳간 열쇠가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가 쫓겨나면 자신이 머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윤씨 부인이 켜놓은 심지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보다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윤진사댁 지붕 위를 맴돌았습니다. 돌쇠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누란 눈으로 헛간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늘은 1년 농사의 결실인 추수곡식을 곳간에 최종적으로 갈무리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배서방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듯 설쳐댔습니다. 돌쇠는 그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갇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더 큰 시련과 그 속에서 피어날 진실의 불씨를 예고하며 이야기의 2번째 장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윤진사댁 마당은 1년 중 가장 분주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렇게 잘 익은 변하다를 탈곡하고 정성스럽게 빚어낸 쌀가마니들이 마당 한가운데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풍경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만큼 풍요로웠습니다. 일꾼들은 어깨에 무거운 가마니를 짊어지고 곳간으로 부지런히 날랐고 마름은 장부를 펼쳐들고 수량을 꼼꼼히 기록하며 큰 소리로 숫자를 외쳤습니다. 이 중요한 날 헛간에 갇혀있던 돌쇠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날랐을 그였지만 지금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서러웠습니다. 그의 굵은 눈물방울이 흙바닥 위로 툭툭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돌쇠가 없는 틈을 타
작업반장 노릇을 하게 된 배서방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기세등등하게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일꾼들에게 이봐 거기 조심해. 쌀알 하나라도 흘리면 자네 밥그릇에서 뺄 줄 알아. 라고 캑캑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배서방은 힘쓰는 일은 요리조리 피하면서도 윤진사가 나올 때면 잽싸게 가만히 하나를 짊어지는 심애를 하며 나으리 올해 농사는 대풍입니다. 제가 곡간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라고 아부를 떨었습니다. 윤진사는 배서방의 그 빠릿빠릿한 모습에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배서방의 눈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곡식 가마니를 볼 때마다 돈뭉치를 보는 듯 입맛을 다셨고 이 혼란한 틈을 타 한몫 단단히 챙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곡식을 곳간에 모두 들이고 문을 잠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제사상에 올릴 찹쌀과 윤진사 댁 식구들이 겨우내 먹을 최상품 백미였습니다. 배서방은 일꾼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자신이 마지막 점검을 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마당이 한산해지자 배서방은 주위를 살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최상품 찹쌀 한 가마니를 슬쩍 빼돌려 헛간 뒤편 돌쇠가 갇혀있는 곳과 맞닿은 으슥한 담벼락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진 멍석으로 대충 덮어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윤진사가 곡간 열쇠를 확인하려 할 때 배서방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곡간 수량을 마지막으로 맞추어 보는데 귀한 찹쌀 한 가마니가 빚이 뭡니까? 분명 아까까지 있었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윤진사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찹쌀이 없어지다니. 그게 어떤 쌀인데 감히 손을 댄단 말이냐. 당장 횃불을 밝혀라.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고 배서방은 도둑이 멀리 갔을 리 없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테니 샅샅이 뒤져봅시다. 라고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며 요란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배서방은 짐짓 이리저리 찾는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헛간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설마 헛간 뒤쪽은 아니겠지? 거기는 짐승이나 다니는 길인데 하며 배서방이 헛간 뒤편으로 다가가 멍석을 들추자 그곳에는 숨겨진 찹쌀 가마니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 하고 탄성을 질렀고 배서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헛간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괘씸한 돌쇠 형님, 아무리 배가 고프고 화가 나도 그렇지 주인집 곡식에 손을 대다니요. 헛간에 갇힌 분풀이를 이렇게 하십니까? 문이 열리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온 돌쇠는 눈부신 횃불 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배서방의 서슬퍼런 추궁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나는 하루 종일 여기 갇혀 있었는데 쌀이라니. 돌쇠가 더듬거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배서방은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형님이 갇혀 있으면서 몰래 뒷문 틈으로 빠져나가 쌀을 훔쳐다 숨겨놓고 나중에 내다 팔아 술값이나 하려던 속셈인걸 누가 모를 줄 아시오? 증거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도 발뺌을 하실 거요? 배서방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하여 돌쇠조차 순간 자신이 정말 그랬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윤진사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돌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너를 자식처럼 여겨 거두어 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며칠 전 택감을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다니 더 이상 너를 내 집에 둘 수 없다. 윤진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말은 돌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돌쇠는 털썩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배서방의 계략에 넘어간 윤진사의 귀에는 돌쇠의 호소가 핑계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윤진사는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함한댁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배서방의 머리채를 잡고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나섰다가는 오히려 돌쇠에게 더 큰 화가 미칠까 두려워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함한댁은 부엌 칼을 도마에 쾅 찍으며 혼잣말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순진한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 뱀 같은 배서방놈, 내 언젠가 내 놈의 껍질을 벗겨놓고 말 테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밤이 깊어 소란이 가라앉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다시 헛간으로 돌아와 쭈그리고 앉았지만 이제는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억울함에서 오는 뜨거운 열기만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집에서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이 손으로 마당을 쓸고 소를 키우고 집을 지켰는데 이제 이 손은 도둑의 손이 되어버렸구나. 그의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배서방은 사랑채 건너방에서 홀로 승리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훔쳐둔 술병을 꺼내어 잔에 가득 따르며 킬킬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돌쇠 녀석, 힘만 세면 뭐하나.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이제 이 집은 내 세상이다. 내일 돌쇠가 떠나면 곡간 열쇠는 내 차지가 될 것이고 슬금슬금 곡식을 빼돌려 내 몫을 챙겨야지. 배서방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도취되어 창밖에 누가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로 검고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한편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돌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윤씨 부인이 촛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정좌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초저녁의 소란 속에서도 한마디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배서방의 과장된 몸짓과 돌쇠의 진실된 눈물을 보았고 헛간 뒤편에 쌀가마니가 놓인 위치가 갇혀있던 돌쇠로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곳이라는 점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숨어 있으나 거짓은 요란하게 떠드는 법.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매듭을 풀어야겠구나. 부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돌쇠는 더 이상 헛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집을 눈에 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마당을 서성였고 자신이 매일 쓸고 닦았던 대청마루 기둥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고는 외양간으로 가서 자고 있는 누렁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렁아, 나는 이제 간다. 못난 주인 만나 고생 많았다. 배서방이 밥 안 주면 꼭 크게 울어서 마님께 알려라.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돌쇠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고 잠자던 소도 무언가 느꼈는지 긴 혀로 돌쇠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우물가에 주저앉아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물 위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라서 쫓겨납니다.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돌쇠는 우물 난간을 부여잡고 꺽꺽거리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서러운 울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만댁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고 심지어 마구간의 말들도 푸르르 콧김을 뿜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윤씨 부인이 소리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달빛이 내려앉은 듯 고요하고 기품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부인은 울고 있는 돌쇠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돌쇠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마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마님. 돌쇠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런 돌쇠를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다, 돌쇠야. 나는 네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바보가 아니라 세상이 너를 속이려 한다는 것도 안다. 윤씨 부인은 돌쇠의 흙투성이가 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얼어붙었던 돌쇠의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억울함을 푸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와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내 너에게 마지막으로 시킬 일이 있으니 지금 당장 내 말을 따르겠느냐? 돌쇠는 마님의 뜻밖의 말에 눈물을 닦으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마님의 말씀이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윤씨 부인은 품속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어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진사댁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진짜 곳간 열쇠였습니다. 배 서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짜였거나 하인들이 쓰는 곁열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지금 사랑채 뒤편으로 가서 숨어 있거라. 그리고 배 서방이 나오기를 기다려라. 그가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나오너라. 윤씨 부인의 지시는 단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열쇠의 무게감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맑고 강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아오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여명 무렵 윤진사 댁의 앞마당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닭들이 대를 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각,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린 마당 구석에는 돌쇠가 숨을 죽인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이 시킨 대로 사랑채 뒤편의 굵은 대추나무 뒤에 숨어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혹여나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가슴을 졸이며 사랑채 문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손에 꽉 쥐어진 묵직한 곳간 열쇠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돌쇠의 손바닥에서는 긴장으로 인한 땀이 배어나와 열쇠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랑채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을 놀리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배서방이었습니다. 배서방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곧장 헛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돌쇠가 쫓겨날 것이 확정되었다고 믿고 어젯밤 자신이 숨겨두었던 찹쌀 가마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아예 담 밖으로 빼돌릴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돌쇠 녀석, 지금쯤 어디서 울고 있으려나? 주인 양반도 참 어수룩하지. 내 말 몇 마디에 10년 키운 머슴을 내치다니 말이야. 이제 이 집 곳간은 다 내 차지가 되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새벽의 고요함을 타고 숨어있는 돌쇠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마님의 신호를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고 참아내었습니다.
배서방은 헛간 뒤에 숨겨둔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이번에는 대담하게도 곳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훔쳐두었던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곳간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쌀을 다시 곳간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나중에 장날에 내다 팔면 그 돈으로 기와집 한 채는 살 수 있겠지.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덜그럭거리며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가진 열쇠는 자물쇠 구멍에 맞지 않고 헛돌기만 했습니다. 당황한 배서방이여, 이게 왜 안 열리지? 분명히 맞는데 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씨름하고 있을 때 안채 대청마루 쪽에서 그 열쇠로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서방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안채와 사랑채의 문이 동시에 활짝 열리며 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윤진사와 윤씨 부인 그리고 함한댁을 비롯한 모든 하인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쏟아져 나와 배서방을 포위했습니다. 윤진사는 갓도 쓰지 않은 채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배서방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배서방, 내 놈이 정녕 우리 집안을 능멸하고 돌쇠에게 누명을 씌웠단 말이냐? 내 귀로 내 놈이 짓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배서방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쌀가마니를 발등에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추나무 뒤에서 숨어있던 돌쇠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돌쇠의 손에는 윤씨 부인이 주었던 진짜 곳간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쇠를 본 배서방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뜨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형님. 아니 돌쇠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배서방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차가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배서방, 자네는 곶감 심부름 때부터 거짓을 고했고 장작에 물을 뿌려 집안을 춥게 만들었으며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내치려 했다. 이 모든 것이 자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직도 부인하려느냐? 배서방은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억지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돌쇠 형님이 일을 너무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조금 도와주려던 것이 그만 과했습니다. 쌀은 제가 훔치려던 게 아니라 다시 넣어두려던 것입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는 배서방의 모습에 윤진사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함한댁이 참지 못하고 달려나와 배서방의 등짝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이 천하의 벼락 맞을 놈아, 내 놈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이구나. 우리 순둥이 돌쇠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혀를 놀려? 윤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배서방을 결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저자가 떨어뜨린 저 쌀가마니를 보아라. 저것은 어제 네가 묶은 매듭이 아니다. 내가 어제 낮에 몰래 표시해둔 붉은 실이 묶여있느니라. 배서방이 훔쳐간 것을 확인하고 내가 몰래 바꿔치기 해두었던 것이다. 윤씨 부인의 치밀함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서방은 그제야 자신의 얕은 수가 마님의 손바닥 위에 있었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진사는 배서방을 관아에 넘겨 죄를 묻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윤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저런 자를 관아에 넘겨봐야 곤장 몇 대 맞고 풀려나면 또 다른 곳에서 앙심을 품고 못된 짓을 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벌은 빈털터리로 쫓겨나 자신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졌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배서방에게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네가 일한 품삯은 돌쇠에게 준 마음의 상처값으로 제하겠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배서방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보찜 하나만 달랑 맨 채 마을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윤진사 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배서방이 사라지고 난 뒤 윤진사는 돌쇠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눈과 귀가 어두워 간신배의 말에 놀아나 너를 억울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는 우리 집의 기둥 같은 존재인데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주인 어른의 따뜻한 사과에 돌쇠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다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쇠의 우직한 충심에 지켜보던 하인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고 하만댁은 돌쇠의 등을 두드리며 이제 됐다. 이제 됐어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 아침 해가 떠오르자 윤씨 부인은 돌쇠를 안 채 마루 끝에 앉히고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뜨끈한 국을 앞에 두고 부인은 돌쇠에게 나직이 타일렀습니다. 돌쇠야, 사람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나 맹목적인 믿음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한단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너 자신을 지킬 수 없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하느니라.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누가 꿀발린 말을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의심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거라. 돌쇠는 밥숟가락을 든 채 마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네 하고 흘려들었을 말들이었지만 뼈저린 시련을 겪고 난 뒤라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착한 바보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단해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돌쇠는 눈물을 훔치고 씩씩하게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 넣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꿀맛처럼 달게 느껴졌고 뱃속이 든든해지자 다시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은 그런 돌쇠를 보며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사 댁 담장 너머로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겨우내 얼었던 대지는 다시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부지런히 일했지만 예전의 그 어수룩한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꾼들을 통솔할 줄도 알게 되었고 장터에 나가 물건을 고를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며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이번 겨울에 앓고 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돌쇠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루에 앉아 새끼를 꼬며 평화로운 낮잠을 즐기는 누렁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만댁이 가져다준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식혜를 들이키며 지난 겨울의 소동을 추억처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집신을 삼던 손을 잠시 멈추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님 말씀대로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구나. 하지만 내 마음이 올곧으면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지.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그 맑은 소리는 마치 돌쇠의 깨끗해진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윤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다시금 저녁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고 돌쇠의 듬직한 그림자는 마당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었던 머슴이 지혜로운 마님 덕분에 세상을 배우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난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돌쇠의 순박한 웃음과 마님의 따뜻한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